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다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몇 달 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겐 학창시절부터 둘도 없는 정수라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같이 나왔고 고등학교 때도 1, 2학년 때는 같은 반이어서 그때부터 우린 누가 봐도 단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전 성격이 직설적이고 남들하고 쉽게 어울릴 정도로 사교성이 좋은 친구였지만 정수는 공부밖에 모르는 친구였어요. 반에서도 항상 1, 2등은 독차지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친구였고 쉬는 시간에도 저와 다른 친구들은 장난치며 놀기 바쁜데 정수는 항상 책상에 앉아 책만 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전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인지 괜히 범생이 같은 스타일의 친구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열심히 친구들과 시끄럽게 놀고 있는데 정수가 대뜸 야, 니네 조용히 좀 해줄래? 지금 시험 기간인 거 몰라? 니네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부도 집중 못하고 피해보고 있잖아. 뭐 피해를 줘. 공부 좀 한다고 위세 떠냐? 그리고 지금이 수업 시간이야?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야. 편히 쉬라고 정해놓은 게 쉬는 시간인데 왜 시끄럽다고 난리냐. 그리고 너 평소에도 잘난 척해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명령조로 얘기를 해? 너 오늘 잘 걸렸다. 하고 전 정수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맞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수의 싸움 실력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제게 발길질도 하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저도 싸움은 곧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하면 제가 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친구들이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누구 하나 병원 신세 져야 할 정도로 심하게 싸움을 했죠. 바로 우린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소란을 피우고 싸웠다는 이유로 서로 엉덩이 10대씩 맞고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엉덩이도 아픈데 정수한테 얼굴을 제대로 한 대 맞아 이마가 부어올라 있었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우릴 보고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수 이 친구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쓴 듯 예비 시험 문제나 풀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넌 창피하지도 않냐? 저렇게 친구들이 놀리듯이 보고 지나가는데 너도 참 멘탈 좋다. 여기서 그 와중에 시험 문제나 풀고 있고. 뭐가 창피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벌을 받는 거고 남들이 뭐라고 비웃거나 지적을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입장인 거니 난 별로 개의치 않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예전부터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너 중학교 때는 이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잖아. 왜 지금은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인문고에 왔냐? 실업고 가서 기술이나 배우지. 난 꼭 성공할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난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데 정수는 그 나이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저와 다르게 너무 어른스러웠고 그 상황에서도 내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니 전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는 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인문계 가라고 해서 인문고로 진학을 했던 거였고 그냥 졸업하고 성적되면 대학교 가고 안 되면 군대나 먼저 갈 생각이었죠. 근데 정수는 자기 집 형편이 안 좋으니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명확한 꿈이 있더군요. 어떻게 같은 나이이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전 그 친구 덕분에 내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었고 아직 1학년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수만큼 실력은 안 되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수와 전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제가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정수한테 가서 그때그때 가서 물어봐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저도 평소에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저를 보면 신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지 반에서 31등 하던 제가 1학년 마지막 시험 때는 8등까지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생 중에 15등 안에 들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정수는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으니 저와는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요. 그렇게 우린 수능시험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전 제가 목표로 했던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고, 정수는 Y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수처럼 모든 학생들의 꿈인 스카이대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제가 다니게 될 학교도 나름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여서 전 만족을 할 수 있었죠. 정수와 전 각자 학교가 정해지자 어느 날 나를 잡아 처음으로 이 친구와 소주를 한 잔 먹게 되었습니다. 정수야, 축하한다. 네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돼서 난 너가 갈 줄 알았어. 자, 한잔하자. 근데 너 벌써 알바 구했다면서? 공부하랴 일하랴 힘들지 않겠어? 당연히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등록금 비싼 거 알잖냐. 너야 니네 집이 어느 정도 사니 등록금 걱정은 없겠지만 우리 집은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고 동생들 키우시는데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 우선 과외랑 편의점에서 알바 같은 거 닥치는 대로 하려고. 빨리 졸업해서 제대로 된 직장 가서 돈 벌고 싶은데 답답하다. 군대도 다녀야 되고 라며 사회생활 출발이 쉽지가 않다고 푸념하더군요. 그리고 사실 정수집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힘들게 어머니가 정수와 동생들을 키워오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정수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며 살아왔고, 그때도 어머니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성인이 되자마자 여러 개 알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제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친구지만 본받아야 할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그날 앞으로의 인생을 꿈꾸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댔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서 춤도 배워보고 처음으로 여학생들과 미팅을 해서 여자도 사귀어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 때까지는 여느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생활을 했고 2학년이 끝날 무렵 전 군대를 가게 되었죠. 군대에서도 전 쫄병일 때야 힘들었지만 나름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 생활이라는 것도 해보고 특히 대민지원 나가서 어르신들 농사일을 돕다 동네 분들이 고생했다며 주신 막걸리를 마실 때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왜 지금은 막걸리 집에 가서 마셔도 그때의 맛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거는 군대에 있어 보니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책임감과 의무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군대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었고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먼저 원하는 직장부터 취업을 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본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류 전형은 통과는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면 면접에서 제가 말하는 모습이 부족한 탓인지 매번 탈락이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스피치 학원도 다녀보고 얼굴도 되도록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코 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다행히도 1년이 조금 넘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라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혹시나 텃세가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했지만 다들 회사 선배님들이 잘 대해주신 덕분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적응할 무렵에 정수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고요. 그동안 간간히 만나고 연락도 했지만 그날따라 정수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정수가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얼마 전 땡땡전자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도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상태였는데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됐다니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원래 이 친구는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면 10대 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100위 안에 드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자기는 귀엽고 남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다며 계속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루고야 말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축하를 해줬던 거죠. 야, 오늘 삼겹살은 네가 사라. 근데 되긴 되는구나. 난 솔직히 쉽지 않을 줄 알았거든. 너의 끈질김에 또 한 번 감탄 안 할 수가 없다야. 이제부터 네 인생 시작이니 어려운 일을 겪어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알았지? 그리고 우리들 중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냐? 우리 서로 결혼하면 서로 사회 봐주기다.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난 결혼 생각 없어. 그냥 난 돈만 왕창 벌고 싶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내가 꼭 잘 돼서 우리 집안 다시 일으키고 싶다. 라고 하더군요. 정수는 결혼, 연애, 취미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오로지 돈만 빨리 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싸움복질하며 교무실 앞에서 벌을 받았던 우리들은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둘 다 좋은 직장을 구해 이리 인생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렇게 우린 그날도 웃고 떠들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누군가를 소개받게 됩니다. 바로 아내였죠. 소개해준 사람은 제 여동생이었는데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하면서 착하고 얼굴도 예뻐 남주기 아까워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오빠, 주말에 시간 돼?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오빠 소개시켜주려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 무엇보다 내가 믿을 만한 친구고 그리고 심성이 착해서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환장해서 들려붙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 기회 될 때 한번 만나봐. 친구한텐 이미 말해놨어. 웬일이냐? 그렇게 소개시켜주라고 할 땐 안 해주더니. 알았어. 약속 있어도 그날은 취소시키고 나가야지. 아무튼 고맙다. 잘 되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렇게 전 그 주 주말에 동생을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동생이 말한 대로 청순한 스타일에 피부도 좋고 한눈에 봐도 너무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동생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보시다시피 전 잘난 게 없어서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 즐거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아니에요. 멋있으신데요? 그리고 외모가 중요한가요? 차차 알아가면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 되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재주가 없다 보니 대화를 하면서도 말이 끊길 때가 많았고 제가 그 여자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면서 말을 하게 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에서는 위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생한테 그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분이 처음 봐선 잘 모르겠고 저를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 제게 실망을 하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아직 희망을 있다는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는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리드를 하면서 편안하게 해주려 했고 무엇보다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만남이 거듭할수록 우린 서로 자연스러워졌고 마음이 맞았던 건지 연인도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잡기 힘들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키스나 뽀뽀도 서슴지 않게 할 정도로 늑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잠자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대학교 때 딱 한 번밖에 여자를 만나보지 못했던 더라
당연히 관계를 가질 때 그런 재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생각외로 아내가 능수능란하게 잘 맞춰주었고 점자리만큼은 아내가 리드를 잘해준 덕분에 전 만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픈 이야기지만 저도 어떻게든 아내를 만족시키게 해주고 싶어 그때처럼 야한 동영상을 많이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와 밤을 보낼 때마다 관계를 원하여서 제가 고생한 적도 많았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음도 맞고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만난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된 거죠. 결혼식 사회는 그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친구 정수가 사회를 잘 봐준 덕에 결혼식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대치를 50% 정도 해서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수와 그때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결혼은 제가 먼저 하게 됐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수는 여자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하나에서 둘이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림하라며 절 잘 내조해준 덕분에 전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 있었고 8개월 뒤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여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하게 돼서 혼자 아이들을 볼 때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더군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분유를 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미치겠더군요. 정말 아내가 이런 아이들을 홀로 2명이나 힘들게 키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항상 감사했습니다. 정수도 가끔 집에 놀러와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고 아내와도 서슴없이 지낼 정도로 아내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평소에 아내는 술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정수만 집에 놀러오면 저녁에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 놓고서 저, 정수, 아내 이렇게 셋이서 술도 같이 마시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행복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전 크나큰 잘못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 그랬는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가 주식으로 많은 돈을 수익을 보고 있는 걸 보고 따라하다가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국내 주식만 하다가 허황된 꿈에 해산을 건드렸다가 아내몰래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캐피탈까지 손대서 빚덩이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주식 같은 건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었던지라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서 몰래 썼는데 저도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볼 줄은 몰랐죠. 정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더군요. 본전만 찾자는 심리로 계속하다 보니 제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더군요. 하지만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아내에게 보내줘야 했던지라 월급은 손댈 수 없었고 은행이자며 비싼 캐피탈 이자까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리게 된 게 정수였습니다. 이미 전 그때 상황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으니까요.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수야,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이번에 크게 사고를 하나 쳤어. 내가 지금 부탁할 데가 너 말고는 없어서 연락했는데 미안하다 야. 여유 되면 1억 정도 부탁할 수 있을까? 그놈의 주식을 건드려서 인생 망가지게 생겼다 야. 와이프 이 사실 알면 나 쫓겨날지도 몰라. 뭐? 너 미쳤구나. 그냥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살 것이지. 네가 뭘 한다고 주식을 해. 내 주위에도 주식해서 회사 그만두고 페인될 사람들 한두 명인 줄 아니? 너는 안 한 줄 알았더니 큰일이다 큰일이야. 암튼 1억이면 해결돼? 너도 알다시피 나 누구한테 돈 안 빌려주고 악착까지 모으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니까 한 번은 빌려주는데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식들 생각해서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전 정수의 도움 덕분에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정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가 만약 정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내가 과연 1억이라는 큰돈을 빌려줬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군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고마워 그 다음날 정수를 집에 오게 하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안주거리로 한두 개만 준비하면 되지 뭘 이리 많이 준비하느냐며 말을 했지만 아내는 그 사정을 몰랐기에 전 얼마 전에 정수 생일이었는데 못 챙겨줘서 미안해서 준비를 했다고 돌려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날도 정수와 함께 저와 아내 셋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한테 집에 오기 전에 혹시 술자리 하다가 실수로라도 주식 얘기 꺼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편안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수야, 너 진짜 결혼 안 할 거니? 지금 우리 나이 40대 중반이야. 이제 너도 돈도 모을 만큼 모았잖아. 우리 나이에는 순식간에 세월 흘러간다. 그러지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봐. 너도 애 낳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행복이 돈이 최고라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거야. 됐어. 했으면 진작했지. 그냥 혼자 이렇게 살다 은퇴하면 시골 가서 전원주택 하나 지어서 조용히 지낼란다. 내 생활에 만족하니 걱정 마라. 그러더군요. 그때 옆에서 아내도 아유 냅둬. 정수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당신은 우리 가족만 신경 쓰고 남들은 신경 쓰지 마. 부담되게 자꾸 왜 그런 말을 하는데. 혼자 살기 편하다잖아. 라고 정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전 좋은 뜻으로 말을 했던 거였는데 두 사람이 그리 말하니 그래 알았다고 하고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죠. 평소에는 셋이서 소주 6병 정도면 딱 기분 좋게 술자리를 끝낼 수 있었는데 그날은 금요일이라 다음날이면 회사를 안 가도 돼서 그런지 기분 좋게 늦은 밤이 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술을 먹다 피곤해서인지 어느 순간 정수가 먼저 거실 소파에 먼저 잠이 들었고 저도 정수가 잠이 드는 걸 확인하고 거실에서 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술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속도 안 좋고 물이 마시고 싶더군요. 그래서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려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어야 할 녀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잠자리가 불편해 중간에 갔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뒤 전차만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안방에서 편안하게 자려고 안방문을 여는 순간 정수 이놈이 아내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까요. 전 조용히 안방 정등을 켰습니다. 둘 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더군요. 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니네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내 침대 위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니들이 인간이야? 니네가 입 있으면 말해봐. 너네 언제부터 이렇고 이런 사이였어? 정수 너 남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널 제일 믿었고 널 친구로서 좋아했고 친구지만 한때는 존경도 했었다. 근데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니? 그리고 당신 애들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차라리 이 짓거리를 하려면 나 모르게 다른 곳에서 하던가. 하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친구는 그 모습을 말리고 하다 보니 옆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은 소란스러웠는지 어느 순간 안방 문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가장 예민하고 사춘기인 중학생들이었는데 엄마와 아빠 친구라는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있지 아빠는 엄마 머리를 잡고 있지.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말없이 우리를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더군요. 우선 아이들에게 다가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며 겨우 설득을 하며 방에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때서야 아이들을 보고 미안했는지 옷을 입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기 시작하였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내 옆에서 무릎 꿇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냐고. 그러니 이렇게 만난 지는 2달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대범하게 안방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듣고 있었죠. 2달 정도 되었고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몇 번 먹고 친해지다 보니 호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하다 밖에서 나몰래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주식하고 돈을 빌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 모르게 해달라며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전화하고 그날 바로 아내한테 전화해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주식을 한 건 제 잘못이었지만 내 약점을 잡아 아내한테 고스란히 일러바쳤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나를 가운데 두고 기만하고 속일 수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만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든 한 번은 용서를 해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생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엄마에게 큰 실망을 했던 건지 이혼을 하는데 찬성을 해주었고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게도 현재 위자료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해서 갚아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놈이 다니는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만약에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그런 놈을 계속 이 회사에 다니게 한다면 내가 많은 돈을 쓰더라도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 내에서도 현재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직도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애엄마가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을 요구해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네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법 정말 개떡 같더군요. 자고로 법이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게 법 아닌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군요. 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깨끗이 이혼하고 아이들과 셋이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전 이 세상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될 것만 같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바람을 휘고 싶으시면 깨끗이 이혼하고 피시고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택한 게 맞겠죠? 저의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